여러분은 혼자가 된다는 것의 무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50년을 함께한 반려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텅 비어 있고 저녁 식탁에는 혼자 앉아 밥을 먹는 그 고요함.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는 시간들. 대한민국 노인 1인 가구는 2023년 기준 1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배우자, 사별 후 혼자 남겨진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황혼의 시간은 때로 너무나 길고 쓸쓸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황혼 연애라는 이름으로 혹은 동반자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그 관계의 시작이 모두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돈을, 어떤 이는 돌봄을, 어떤 이는 명예를 원합니다. 오늘은 현대 한국 노년 세대가 마주하는 황혼 관계의 현실, 그 네 가지 접근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의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 노인들이 겪는 인간관계의 명암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준영 씨, 74세. 수도권의 한 25평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살아온 그는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투병 2년 그리고 떠나보낸 지 벌써 3년. 시간은 흘렀지만 집안 곳곳에는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부엌 찬장에 가지런히 정리된 반찬통들, 거실 장식장에 부부 여행 사진들, 침대 옆 서랍에 넣어둔 아내의 안경. 준영 씨의 하루는 규칙적입니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혼자 아침을 먹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 3일치가 나오고 밥은 한 번에 지어서 냉동실에 소분해 둡니다. 점심은 경로당에서 해결하거나 가까운 식당에서 7,000원짜리 백반을 먹습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9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주말이면 아들이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밥은 잘 챙겨 드세요. 짧은 통화입니다. 아들도 직장 생활에 육아에 바쁩니다. 며느리 눈치도 보입니다. 가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지만 아이들은 금방 할아버지보다 게임이나 만화에 관심을 돌립니다. 딸은 미국에 삽니다. 시차 때문에 통화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너무나 외롭습니다. 어느 날 준영 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서 공공문화센터 사진동호회 모집 공고를 봅니다. 젊었을 때 취미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와 함께 단풍 명소를 찾아다니며 찍던 그 시절. 먼지 쌓인 필름 카메라가 떠오릅니다. 한번 나가볼까? 망설임 끝에 준영 씨는 신청서를 냅니다. 그렇게 그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가 이 작은 결정 하나로 어떤 세계와 마주하게 될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사진동호회 첫 모임 날 15명 남짓한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여성이 조금 많지만 남성 회원도 5명 정도 됩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준영 씨는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퇴직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혼자 지내고 있고요. 사진이 좋아서 나왔습니다. 간결한 소개였지만 몇몇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교사 출신, 혼자 산다는 정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관심거리가 됩니다. 모임이 끝나고 다과 시간. 한 여성이 다가옵니다. 은숙 씨, 62세. 단정한 옷차림에 화사한 미소를 지닌 그녀는 먼저 말을 겁니다. 선생님이셨군요. 저도 아버지가 교사셨어요. 반갑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집니다. 사진 이야기, 취미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사는 이야기. 준영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은숙 씨와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사진 동호회 활동 후 함께 커피를 마시고 주말에는 촬영 명소를 함께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준영 씨는 오랜만에 생활에 활력이 생긴다고 느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은숙 씨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남편과는 10년 전에 이혼했고 혼자 살림을 꾸려왔다고, 자녀는 없고 생활은 파트타임 일로 근근히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퇴직금도 많이 받으셨겠어요. 공무원이셨잖아요. 처음엔 가벼운 질문이었습니다. 준영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아파트도 있고 약간의 예금도 있다고. 그러자 은숙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준영 씨의 팔을 슬쩍 잡기도 하고 선생님 같은 분이 옆에 있으면 든든하겠어요 라는 말도 자주 합니다. 어느 날 은숙 씨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큰일이 났어요. 제가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고 계약금 3천만 원을 날릴 것 같아요. 어떡하죠? 울먹이는 목소리. 준영 씨는 당황합니다. 3천만 원이라니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숙 씨는 계속 읍소합니다. 일주일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 동생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꼭 갚을게요. 선생님 아니면 부탁드릴 데가 없어요. 준영 씨는 혼란스럽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교차합니다. 그는 시간을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영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절대 안 됩니다. 요즘 노인들 상대로 그런 수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세 사기라는 것도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 정말 급하면 은행 대출을 받든지 가족한테 빌리든지 해야죠. 왜 2달 알고 지낸 사람한테 3천만 원을 빌려요?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준영 씨는 다음 날 은숙 씨를 만나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은숙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선생님,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사기꾼으로 보여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제 노후 자금이 중요해서요. 죄송합니다. 그 이후 은숙 씨는 연락이 뚝 끊깁니다. 사진 동호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른 회원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은숙 씨가 다른 남성 회원에게도 비슷한 부탁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준영 씨는 씁쓸했습니다. 순수하다고 믿었던 관계가 실은 처음부터 계산된 접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액이 1,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황혼 로맨스 스캠으로 불리는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금전 편취였습니다. 준영 씨는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외로움이 때로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접근이 순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관계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문을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니까요. 은숙 씨와의 일 이후 준영 씨는 한동안 사람을 만나는 것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저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지내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말순 씨 78세. 쌀 한 포대를 간신히 들고
비틀거리는 그녀를 보고 준영 씨가 다가갑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디 사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바로 저기 2층이에요. 짐을 들어드리고 내려오는데 말순 씨가 꼭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며 붙잡습니다. 거절하기가 어색해서 잠깐 들렀습니다. 낡은 빌라 2층, 좁은 원룸에 혼자 사는 그녀의 집은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이 많아 보였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식들은 다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준영 씨는 동정심이 일었습니다. 자신도 외롭지만 이 할머니는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 후로 가끔 말순 씨를 챙기게 됩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들어드리고 전구가 나가면 갈아드리고 관공서에 서류 낼 일이 있으면 함께 가드립니다. 처음에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준영 씨에게 의미를 주었습니다. 말순 씨도 고마워하며 김치나 반찬을 조금씩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구가 많아집니다. 준영 씨,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준영 씨,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준영 씨, 은행에서 온 서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함께 가주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부탁이 거의 매일로 늘어납니다. 준영 씨의 시간은 점점 말순 씨의 일정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약속이 있어도 말순 씨가 급하다고 하면 미루게 됩니다. 어느 날 준영 씨가 감기에 걸려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에게 오늘은 쉬고 싶다고 말했더니 그녀는 서운해하며 말합니다. 아니, 나도 아픈데 병원 가야 한다니까요. 준영 씨는 감기 정도잖아요. 집에서 쉬면 되지. 나는 꼭 가봐야 하는데. 준영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은 대수롭지 않고 상대의 필요만 중요한 관계.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 일방적 의존이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준영 씨가 정말 도움이 필요했을 때였습니다. 준영 씨가 허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말순 씨에게 며칠만 장을 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아이고, 나도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잘 못 돌아다녀요. 배달시키세요. 요즘 다 배달되잖아요. 그 순간 준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상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편리한 존재였을 뿐 진정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준영 씨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시간을 지킵니다. 말순 씨는 서운해하며 다른 이웃에게 준영 씨의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준영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 노인 돌봄의 현실은 복잡합니다. 공적 돌봄 시스템은 부족하고 가족 돌봄은 약화되었습니다. 그 틈새에서 노인들끼리의 상호 돌봄이 생겨나지만 그것이 건강한 관계로 이어지지 못할 때 또 다른 외로움이 생겨납니다. 준영 씨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일방적 헌신은 결국 양쪽 모두를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두 번의 실망스러운 경험 후 준영 씨는 더욱 신중해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관계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다시 용기를 냅니다. 지인의 소개로 선영 씨를 만나게 됩니다. 선영 씨, 68세. 대학 교수 출신의 그녀는 교양 있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술관이나 클래식 공연을 자주 간다고 했고 준영 씨에게도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준영 씨는 교사 출신이시잖아요. 이야기 나누기 참 좋으시겠어요. 처음 몇 번의 만남은 좋았습니다. 수준 높은 대화, 문화활동,
격조 있는 식사 자리. 준영 씨는 오랜만에 지적인 자극을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선영 씨는 자주 자신의 모임에 준영 씨를 데리고 다닙니다. 동창회, 동호회, 친목 모임. 그곳에서 선영 씨는 준영 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 친구 준영 씨예요. 명문고 국어교사 출신이시고 퇴직 후에는 자원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요즘 같이 문화활동을 즐기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어조. 마치 트로피를 전시하듯. 준영 씨는 처음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선영 씨는 준영 씨의 생각이나 감정보다 그의 스펙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대화 중에도 역시 선생님 출신이라 생각이 깊으시네요. 교양 있는 분과 다니니 내가 품이 있어 보이죠?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결정적 순간은 한 모임에서였습니다. 선영 씨의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농담처럼 말합니다. 선영이는 참 복도 많아. 좋은 대학 나와서 교수도 하고 지금도 이렇게 괜찮은 사람 만나서 다니고. 그때 선영 씨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도 뭐 제 눈이 있잖아요. 아무나 만날 순 없죠. 그 순간 준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선영 씨에게 선택받은 사람, 즉 그녀의 안목을 증명하는 장식품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며칠 후 준영 씨는 선영 씨와 솔직한 대화를 나눕니다. 선영 씨, 저는 선영 씨의 사교 도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선영 씨는 당황하며 부인하지만 준영 씨는 더 이상 그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노년층, 특히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 사이에서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퇴직 후에도 내가 누구였는가가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타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준영 씨는 세 번째 실망을 겪습니다. 돈도 아니고 돌봄도 아니고 명예를 위한 관계. 그건 역시 진정한 연결이 아니었습니다. 준영 씨는 지쳐갑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그는 다시 혼자로 돌아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가끔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줍니다. 공감과 취미의 만남. 준영 씨가 다시 사람을 만날 용기를 낸 것은 우연히 본 천체관측 모임 공고 덕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별을 좋아했던 준영 씨. 교사 시절 천문 동아리를 지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 살면서 별 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취미만 즐기자. 사람은 기대하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나간 천체관측 모임. 10여 명의 회원이 교회의 한 관측 장소에 모였습니다. 망원경을 설치하고 별자리를 찾고 행성을 관측합니다. 그곳에서 영애 씨를 만났습니다. 영애 씨 70세.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그녀는 혼자 작은 망원경으로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달이 참 밝네요. 준영 씨가 건넨 말에 영희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요즘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이렇게 밝은 게 오히려 좋아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천체관측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영희 씨는 준영 씨의 경력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재산이나 가족 관계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별 이야기, 우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백조자리를 제일 좋아해요. 데네브라는 별 아세요? 지구에서 1400광년 떨어진 곳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빛은 1400년 전에 출발한 거래요. 신라시대 빛이네요. 영애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별을 이야기할 때 그녀는 소녀처럼 순수해 보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친구가 됩니다.
가끔 함께 차를 마시고 동네를 산책하고 박물관에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만남에서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 요즘 황반변성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시력이 점점 나빠질 거래요. 나중엔 별도 제대로 못 볼 수 있대요. 준영 씨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줍니다. 그럼 제가 대신 봐드릴게요.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영희 씨가 웃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준영 씨, 제가 부담되진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친구잖아요. 친구는 서로 돕는 거예요. 그 순간 준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관계라는 것을. 돈을 원하지도 일방적으로 의지하지도 자랑하기 위해 이용하지도 않는 관계. 그저 서로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 영애 씨 역시 준영 씨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준영 씨가 아내 이야기를 꺼낼 때 영희 씨는 조용히 들어줍니다. 위로의 말을 늘어놓지도 않고 그저 함께 있어줍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국화꽃이에요. 가을만 되면 생각나요.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친구들이 있으니 견딜만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깊은 우정, 동반자 관계. 나이 들어 만난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 겨울이 되자 영희 씨가 제안합니다. 준영 씨, 우리 오리온자리 유성우 보러 갈까요? 12월 중순쯤 절정이래요. 좋죠. 하지만 추울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준영 씨가 같이 가시면 안 추울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서 유성우를 봅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똥별이 하나, 둘 떨어집니다. 소원 비르셨어요? 네. 준영 씨는요? 저도요. 비밀이지만 두 사람은 웃습니다. 준영 씨의 소원은 단순했습니다. 이 순간처럼 외롭지 않기를. 통계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지는 숫자로 나오지만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진정한 우정을 찾았는지는 통계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황혼의 시간을 함께 걸어갈 누군가. 조건 없이, 목적 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를 반기는 사람. 준영 씨와 영희 씨의 관계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극적이지도 않고 로맨틱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입니다. 이듬해 봄 두 사람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벚꽃을 봅니다. 영애 씨의 시력은 더 나빠졌지만 준영 씨가 꽃잎이 날리는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지금 바람에 꽃잎이 흩날리는데 마치 분홍색 눈처럼 날려요. 아름답겠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들은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늙은 두 사람의 손. 주름지고 얼룩진 손. 하지만 그 손은 따뜻합니다. 준영 씨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가 찾던 것이었구나. 금전적 안정도, 돌봄 서비스도, 사회적 명예도 아닌 그저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슬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 현대 한국 노년 세대의 황혼 관계는 복잡합니다. 경제적 불안, 돌봄의 공백, 사회적 고립,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체면과 명예 문화. 이 모든 것이 노인들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 목적으로 접근합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현실에서 타인의 재산이 생존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돌봄을 위해 관계를 맺습니다. 공적 돌봄은 부족하고 자녀는 바쁜 상황에서 주변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이 되면 관계는 파괴됩니다.
어떤 이는 명예를 위해 관계를 이용합니다. 평생 쌓아온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 그것이 타인을 도구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도 존재합니다. 조건 없는 우정, 상호적인 돌봄, 순수한 동행. 그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박준영 씨와 같은 많은 노인들이 오늘도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속고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사람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자를 잃어도 자녀와 떨어져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황혼의 시간은 길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함께 걸어갈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준영 씨와 영희 씨는 지금도 매주 천체관측 모임에 나갑니다. 영희 씨의 시력은 더 나빠졌지만 준영 씨가 그녀의 눈이 되어줍니다. 준영 씨가 허리 통증으로 힘들 때는 영희 씨가 집까지 천천히 함께 걸어갑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이도 부부가 될 계획도 없습니다. 그저 친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사랑이 아니라 이런 소박한 동행인지도 모릅니다. 조건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사람. 오늘 밤에도 어딘가에서 노인들은 별을 봅니다. 혼자 보는 사람도 있고 함께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밤하늘이지만 함께 보는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당신의 황혼에는